제2부 절망의 연조와 희미한 불씨. 13. 실패한 마법, 늘어나는 레시피. 마녀의 오두막을 빠져나온 슈의 여정은 현실이라기보다는 끔찍한 악몽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에 들린 양피지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식과 도덕을 버리고 금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입장권이었으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받은 주문서와도 같았다. 첫 번째 재료인 보름달이 뜬 밤에 스스로 목을 맨 두꺼비의 혀를 찾는 것은 고역 그 자체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늪지대 주변의 음습한 숲속을 헤맸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축축한 땅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올라왔다. 그녀는 수십 마리의 두꺼비를 발견했지만 양피지에 적힌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괴한 주검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는 칡넝쿨에 목이 감긴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두꺼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위해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슈는 구역질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작은 칼을 이용해 그것의 혀를 잘라냈다. 미끈거리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남아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박쥐가 처음 흘리는 눈물은 더욱 막막했다. 그녀는 도시의 낡은 종탑과 폐허가 된 건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박쥐들은 어둠 속에서 불길한 소리를 내며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다. 며칠간의 허탕 끝에 그녀는 낡은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뒤편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작은 박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어미가 떠난 둥지에서 홀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는 그 모습이 꼭 다락방에 홀로 남겨진 존씨 같아 슈의 마음이 미어졌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박쥐를 손에 올리는 순간 작고 검은 눈에서 이슬처럼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슈는 미리 준비한 작은 유리병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냈다. 7방울을 모으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마지막 재료들은 비교적 쉬웠다. 공동묘지의 이끼는 비에 젖어 음울한 녹색 빛을 띠고 있었고 자신의 피를 내는 것은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다. 모든 재료를 모아 다락방으로 돌아왔을 때 슈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며칠 사이 창밖 탐쟁이 덩굴의 잎사귀는 또 대여섯 개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 존씨는 이제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슈는 아가사가 알려준 대로 낡은 냄비에 재료들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두꺼비 혀와 박쥐의 눈물, 무덤의 이끼가 뒤섞이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취가 방 안에 진동했다. 액체는 곧 시체처럼 검푸른 색으로 변하며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슈는 주문의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핏방울을 떨어뜨렸다. 핏방울이 냄비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 액체는 성광처럼 한 번 번쩍이더니 이내 잠잠해지며 잿빛에 걸쭉한 연고처럼 변했다. 마법은 실패했다. 슈는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완성된 결과물에서는 어떤 신비한 기운도 치유의 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잿빛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존씨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창밖에서는 세차게 불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시 잦아들었다. 아주 잠깐의 변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슈에게는 충분했다. 실패가 아니었다. 무언가 부족했을 뿐이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양피지를 펼쳤다. 어쩌면 재료의 순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혹은 양을 잘못 넣었을지도. 그녀는 양피지에 여백의 자신만의 생각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두꺼비 혀는 말려서 가루로 내어볼 것. 박쥐의 눈물은 달빛에 1시간 동안 비춰볼 것. 어쩌면 다른 동물의 피가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까마귀의 심장, 혹은 검은 고양이의 수염 같은 것들. 실패한 마법은 슈에게서 희망을 앗아가는 대신 더 위험하고 뒤틀린 집착을 심어주었다. 원래의 레시피는 지워지고 그 위로 그녀의 광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레시피가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레시피의 목록이 아무리 길고 끔찍해진다 해도 상관없었다. 14.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진 희망. 슈의 두 번째 시도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맹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 만든 레시피를 따라 밤거리를 헤매며 까마귀의 사체를 뒤지고 겁에 질린 검은 고양이의 뒤를 쫓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미친 여자라고 수군거리며 피했지만 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존씨의 희미한 숨소리와 창밖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담쟁이 덩굴 잎사귀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새로운 재료들을 구해 돌아온 다락방은 이전보다 더욱 음산한 기운에 휩싸였다. 슈는 이제 망설임 없이 자신이 구해온 끔찍한 재료들을 냄비에 넣고 끓였다. 이번에는 악취와 함께 아주 짙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기는 순식간에 작은 다락방을 가득 메웠고 슈는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하면서도 미친 듯이 주문을 외웠다. 그녀는 이것이 마법이 완성되어가는 강력한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제발, 제발 이번에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기도 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침대에 누워있던 존씨가 갑자기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존씨는 검은 연기를 들이마시며 폐가 찢어질 듯한 기침을 토해냈다. 깡마른 몸이 활처럼 휘었고 입에서는 핏물이 섞인 거품이 흘러나왔다. 마치 독약을 마신 사람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존씨, 안 돼. 존씨야. 슈는 경악하여 냄비를 내던지고 동생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존씨의 몸은 슈의 손길을 거부하며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초점 없는 눈은 허공에 한 점을 응시한 채 고정되어 있었다. 다락방을 가득 메웠던 검은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발작하는 존씨의 몸 주위를 휘감다가 열린 창문 틈으로 스르르 빠져나갔다. 연기가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존씨의 발작이 멈췄다. 하지만 그것은 안정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존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고 창백한 뺨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완연했다. 희망은 검은 연기와 함께 창밖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소리마저 희미해진 동생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동생을 살리려던 발버둥이 오히려 동생의 마지막 남은 생명마저 갉아먹어 버린 것이다. 마녀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이건 치료약이 아니야. 어쩌면 전보다 더 굶주린 상태로. 바로 그때였다. 탕, 탕, 탕 하고 아래층에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의 기계적인 망치 소리와는 다른 다급하고 분노에 찬 소리였다. 그리고 잠시 후 삐걱거리는 계단을 누군가 성큼성큼 올라오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다. 슈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다락방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곳에 아래층의 연금술사 배어머니 서 있었다. 그의 잿빛 눈동자는 평소와 달리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방 안의 끔찍한 악취와 바닥에 널브러진 기괴한 재료들 그리고 숨소리마저 희미해진 존씨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슈에게 닿았다. 어리석은 것.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외침이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는 게냐. 저 아이의 영혼에 흑마술의 오물을 끼얹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더럽혀 버렸어. 제2부 절망의 연조와 희미한 불씨. 15. 첫 번째 낙엽. 지워진 첫 그림. 배어먼의 분노 어린 외침은 좁은 다락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이글거리는 그의 잿빛 눈동자를 마주볼 수 없었다. 흑마술의 오물. 그 단어는 비수가 되어 슈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는 동생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는 동생의 영혼을 더럽히고 마지막 남은 시간마저 빼앗아버린 끔찍한 실패였다. 배어먼은 더 이상 슈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존씨의 침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존씨의 이마에 닿는 순간 아주 희미하게나마 아이의 가쁜 숨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그는 품 안에서 작고 투명한 유리병을 꺼내 존씨의 입술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유리병 안에서는 은은한 빛을 내는 액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아이, 저주의 본질은 소멸이다. 존재의 법칙 자체를 지워버리는 힘이지. 그런데 감히 그 앞에 죽음과 부패의 기운이 가득한 흑마술 따위를 들이밀다니. 굶주린 늑대 앞에 상한 고기를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야. 저주는 잠시 혼란스러워하겠지만 이내 그 오물까지 집어삼키고 더욱 강하고 탐욕스러워질 뿐이다. 배어먼의 목소리는 분노 대신 깊은 피로와 자책감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좀 더 일찍 이 아이들 앞에 나섰더라면, 좀 더 솔직하게 저주에 대해 설명해 주었더라면 슈가 이토록 끔찍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침묵과 방관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은 셈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열린 창문 틈으로 유난히 차갑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왔다. 그 바람은 방 안에 남아있던 흑마술의 역한 잔재를 모두 쓸어내듯 다락방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슈와 배어먼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툭, 아주 작고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들의 귀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비바람에 시달려 노랗게 물들어 있던 담쟁이 덩굴 잎사귀 하나가 마침내 힘을 잃고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것은 슈가 마녀를 찾아 떠나기 전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잎사귀였다. 흑마술의 검은 연기가 불러온 마지막 돌풍이 기어이 그 첫 번째 희생양을 만들어낸 것이다. 첫 번째 낙엽이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바닥에 채 닿기도 전 다락방 안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벽 한쪽에 걸려있던 존씨가 가장 처음 그렸던 그림. 서투른 솜씨지만 따스한 햇살 아래 그려진 작은 집과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자매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다. 존씨가 화가로서 내디뎠던 첫걸음이자 자매의 행복한 시작을 상징하는 소중한 그림. 그 그림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마치 오래된 양피지가 불에 타제가 되듯 캔버스 한가운데서부터 잿빛으로 변하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물감이 마르고 갈라지는 소리, 캔버스 천이 사가 먼지가 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림은 형체를 완전히 잃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희뿌연 먼지 더미가 되어버렸다. 지워진 첫 그림, 슈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머니의 스카프가 잿빛으로 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소멸이었다. 그림의 일부가 아닌 그림 자체가, 그 그림에 담긴 기억과 의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다. 존씨의 시작이, 그녀의 첫 꿈이 눈앞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배어먼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빛이 서렸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이를 잘 지켜라. 절대 다른 짓은 하지 말고 내가 두 번째 방문객을 데려오겠다. 그 말을 남기고 배어먼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육중한 발소리가 계단을 울리며 순식간에 멀어졌다. 다락방에는 끔찍한 침묵만이 남았다. 슈는 바닥에 쌓인 잿빛 먼지 더미와 숨소리마저 사라진 듯한 존씨를 번갈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16. 두 번째 방문객 힐러 엘리아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슈에게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제는 한 줌의 잿빛 먼지가 되어버린 존씨의 첫 그림이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절망은 너무나도 깊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했고 귓가에는 존씨의 희미한 숨소리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아득하게 울렸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배어먼의 육중하고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그보다 훨씬 가볍고 차분한 마치 나뭇잎 위를 걷는 듯한 다른 발소리가 섞여 있었다. 슈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후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배어먼이 한 남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두 번째 방문객은 배어먼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아직 젊어 보이는 중년의 남자로 길게 기른 머리카락은 밤하늘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다. 그는 순백색의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둡고 눅눅한 다락방 안에서 그 옷자락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푸른 눈동자는 마치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을 짓누르던 죽음의 그림자와 절망의 기운이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같았다. 그의 이름은 엘리아스였고 사람들은 그를 힐러라고 불렀다. 엘리아스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다락방을 가득 채운 흑마술의 역한 잔재와 바닥에 남은 잿빛 먼지 더미, 그리고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존 씨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의 고요한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상황이 좋지 않군요, 베어먼. 엘리아스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선명하게 다락방의 침묵을 갈랐다. 그 목소리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베어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법칙과 등가 교환을 신봉하는 연금술사로서 신이 은총과 빛의 힘을 이야기하는 힐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친구의 딸이, 한 아이의 영혼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엘리아스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존 씨의 침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순백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나마 따스하고 맑은 향기가 퍼져나가는 듯했다. 슈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이 기적과도 같이 나타난 낯선 방문객을 바라보았다. 그는 과연 마지막 희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엘리아스는 침대 옆에 멈춰 서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작은 소녀를 고요히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제2부 절망의 연조와 희미한 불씨. 17. 영혼을 스캔하는 빛. 고요한 침묵 속에서 엘리아스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은 핏줄이 비칠 정도로 희고 길었으며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학자의 손처럼 보였다. 그는 그 손을 잠든 존 씨의 이마의 한 뼘 정도 떨어진 허공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의사처럼 몸에 직접 닿지도 않았고 마녀처럼 기괴한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전 숨을 고르는 지휘자처럼 고요하고 경건했다. 슈와 베어먼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엘리아스의 두 손바닥에서부터 아주 부드럽고 따스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촛불처럼 흔들리지도 않았고 화로처럼 뜨겁지도 않았다. 마치 깊은 밤바다에서 길을 밝히는 달빛 혹은 안개 낀 아침의 첫 햇살처럼 은은하고 맑은 순백색의 빛이었다. 빛은 처음에는 희미한 안개처럼 피어오르더니 이내 가느다란 실이 되어 존 씨를 향해 천천히 내려앉았다. 빛의 실들은 존 씨의 몸에 닿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마른 스펀지에 스며들듯 그녀의 몸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듯이 창백했던 존 씨의 피부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도는 듯한 착각마저 잃었다. 다락방을 가득 채웠던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인가 성스러운 온기로 채워져 슈는 잠시나마 이곳이 비참한 다락방이 아니라 오래된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엘리아스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모든 정신은 자신의 손끝에서 흘러나가는 빛의 실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빛은 그의 의지를 가진 탐사선이었다. 그것은 존 씨의 육체를 지나쳐 더 깊은 곳, 보통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영혼의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빛의 실들은 존 씨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억의 길을 따라 흘렀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밝은 빛을 냈고 슬펐던 기억들은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슈는 엘리아스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지금 존 씨의 부서지고 지워진 기억의 잔해들을 보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빛의 탐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영혼의 가장 중심부를 향해 나아갔다. 그곳은 한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핵, 모든 의지와 생명력이 시작되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였다. 빛이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엘리아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의 입술이 바싹 말라갔고 땀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 무언가 끔찍하고 거대한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엘리아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손에서 흘러나오던 빛이 서서히 잦아들며 쓰러졌다. 성스러운 온기로 가득 찼던 다락방은 다시 원래의 차갑고 절망적인 공기로 되돌아왔다. 엘리아스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존 씨에게서 손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영혼을 들여다보는 빛을 통해 저주의 끔찍하고 잔인한 실체를 남김없이 목격한 것이다. 18. 저주는 심장 바로 옆에 기생하고 있네. 엘리아스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끔찍한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르는 듯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슈와 베어먼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바싹 타들어갔다. 마침내 엘리아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연민과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보통의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껏 마주했던 그 어떤 어둠보다도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그는 슈와 베어먼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스는 잠시 말을 끊고 존 씨의 가슴께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주는 심장 바로 옆에 기생하고 있네. 물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모든 생명력과 기억이 시작되는 영혼의 핵, 바로 그 곁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치 어미 곁에 붙은 새끼처럼 영혼의 핵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양분 삼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슈는 마치 존 씨의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끔찍한 벌레의 형상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저주가 너무 오랫동안 자라난 탓에 이제는 아이의 영혼과 거의 한 몸처럼 뒤엉켜 버렸습니다. 어느 것이 아이의 본래 영혼이고 어느 것이 저주의 일부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 기억이 사라질 때마다 아이의 생명력도 함께 쓰러져 갔던 겁니다.
저주가 기억을 먹어치우는 것이 곧 아이의 영혼 그 자체를 먹어치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엘리아스의 진단은 마녀 아가사의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절망적이었다. 이제는 저주를 떼어내는 것 자체가 존 씨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희망의 빛은 순식간에 꺼져가는 듯했다. 배어머니 참지 못하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요. 엘리아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하고 고된 싸움이 될 겁니다. 저주를 단번에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섣불리 떼어내려 하다가는 아이의 영혼 자체가 찢겨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약한 단계의 신성 마법을 이용해 저주의 핵을 아주 조금씩 흔들어 약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기생충을 단번에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잠시나마 활동을 둔하게 만들어 시간을 버는 것이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슈를 돌아보았다. 그의 고요한 눈동자가 처음으로 슈의 절망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밖에서 저주를 공격하는 동안 아이는 안에서 스스로 저주와 싸워야 합니다. 아이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그대로 영혼의 주도권을 저주에게 모든 것을 먹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강해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믿음과 사랑이 이 아이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빛이 될 테니까요.